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봤으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과거의 그 시간 개념하고 많이 달라서 뭐 100일 전, 60일 전 뭐 이런 거, 30일 전 이런 게 조금 옛날보다는 훨씬 좀 다르고요. 확실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큰 특징 하나는 유동성, 그러니까 중도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중도라고 얘기하는 건 캠페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윙 보터를 말하는데 두 그룹이 있거든요. 지금 2030 세대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많은 거는 역사적으로 정당 일체성을 이렇게 별로 이 세대는 잘 안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인물 일체감에서도 뭐 이 세대가 뭐 같이 성장을 하면서 뭘 맺을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의 유동성이 많아서 민주당을 쭉 지지하다가 또 뭐 오세훈, 박형도 지지하다가 이준석도 만들었다가 뭐 윤석열도 지지한다 그랬다가 홍준표로 또 갔다가 지금 뭐 안철수로 또 갔다가 이동폭이 굉장히 많고, 있고 전통적인 스윙부터도 꽤 있는데 이거는 5060 세대, 그러니까 60대가 무슨 그 중도가 많냐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 저 60대가 베이비 부모들이 있거든요. 네. 이 베이비 부모들은 상당히 지금 그 조금 진지하게 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시대와 문재인 시대를 보면서 누가 되든지 다음 정권은 적어도 박근혜 시즌2도 되지 말아야 되고 문재인 시즌2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그분들은 조금 지금 이 우울한 대선일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중도 유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선거라 선거 막판까지도 굉장히 출렁일 것 같아요. 뭐 세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저거 사실 20, 30대에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온 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은 떠났지만 이준석은 남았고, 이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선대 내분에서 20, 30대가 만든 이준석 대표가 이 캠페인에 계속 남아있겠구나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전 여가부 폐지도 뭐 글자는 뭐 아주 굉장히 짧지만 좀 그 전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가부를 없애자는 사람들, 존치하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 멸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챌린지가 사실 기업인한테부터 시작됐던 거고, 근데 이게 과거 같으면 이런 멸공 같은 거, 이런 이슈는 약간 태극기 부대고 극우고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타격을 안 입히고 이게 얘기가 되냐 하면, 이 똑같은 2030 세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언론 조사에서 데이터로 너무 많이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홍콩 사태도 있지만 그것 떠나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돼서 이 그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이 젊은 세대의 그 비판적 시각, 여기가 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영향을 조금 미쳤을 수 있다. 사실 어떤 것이 그 20, 30대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이걸 딱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미쳤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맥락이 그 선거에서 이제 선제 타격론도 마찬가지,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도 들어가서 보면 멀쩡히 있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전쟁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판할 때는 그 전쟁하자는 전쟁 강이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이든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확실했을 때 그걸 미리 이제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개가 뒤섞여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가 영향을 더 미쳤는지, 멸공이 더 미쳤는지, 아니면 뭐 젠더 이슈가 미쳤는지, 이준석 선대위 안정이 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인과관계 모르지만 상관관계로 지금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면 네 번의 그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5% 지지율,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이제 4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35% 얘기를 한 거는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을 다 지지를 받는 기준입니다. 호남에서도 60% 이상의 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그 전에 이낙연 후보하고 경선 끝났을 때는 20% 후반, 30% 초반일 때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표까지도 다 흡수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까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37%인데
대체로 이제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에 동의하는 여론. 그러니까 이 여론은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되니까 심상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표가 있는 거죠. 아마 심상정 후보의 선거 유세 중단도 그런 걸 거예요. 정의당 지지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된 거는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조사도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10%를 뚫고 올라오면 그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들을 흡수한 거지만 아주 일부는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좀 느슨한 형태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드는 행보를 하는 거예요. 가장 공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뭐 네거티브도 좀 과거에 볼 수 없던 심한 네거티브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건 아니고 하니까 일부 이동을 한 거죠. 그 일부가 얼만큼인지 제가 판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뭐 흔히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문제 대통령 잘한다, 못한 윤석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재명 싫어한다. 그럼 뭐 100% 이상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많아봐야 7, 80%거든요. 그 나머지는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그 약진 거기에는 일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탈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라앉을 거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었어요. 지난 방송 때. 그거는 저는 그거는 이 조사하고 다른데 조사는 좀 엇갈립니다만 조사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이 오늘 녹화하는 MBS 조사도 한 2% 지난주보다 떨어졌고 아마 이제 녹화일 기준 내일입니다. 이제 아마 갤럽이 발표할 때 갤럽이 지난주에 17%까지였는데 그 더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라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2030이나 베이비붐 5060 세대들이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대선 선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저는 안철수 지지세가 굉장히 몰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제약을 좀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30%대를 회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완만하지만 물론 앞으로도 또 변동폭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또 실수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이 정치합시다에서 분석해야 되는 거는 오늘 지금 첫 번째 토크가 윤석열 후보가 왜 떨어졌던 지지율이 회복됐느냐 이제 이거고 그건 데이터로 대체적으로 20, 30대에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면 치고 가지 못하느냐예요. 좀 떨어졌다는 표현은 제가 쓰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34에서 38% 안에 안정적으로 있어요. 조사 그 오차 범위를 보면 그럼 떨어진 건 아닌데 올라가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하죠. 그러면 두 후보가 우리가 이 방송 첫 회 때 35.5에 똑같이 35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지금 네거티브들 많이 하잖아요. 본인 거든 부인 거든 아들 거든 또 뭐 무속인이든 전 이건 이미 다 반영돼 있어서 35%는 요지부동으로 두 세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30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부로부터 떠나고 이재명 후보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2030 세대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확실히 과거의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약한데 그것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표가 돌아오기가 지금 시간이 필요하거나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보여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다른 데서라도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50대, 60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관측했을 때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요. 40대에서는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선거나 그 뒤에 변화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도 50대는 굉장히 강했어요. 60대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두 후보가 다 2030표를 쫓겠다고 포퓰리즘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50대, 60대에 있는 중도층들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감 맞아? 과거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진짜 이렇게 캠페인 했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런 말 하고 다녔어? 이런 건 아니지. 누구든지 제가 보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30들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50대, 60대 중도층의 마음을 잡느냐, 그 마음의 흐름이 꺾이는 순간, 저는 그게 이제 유시민 이사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국가를 끌어갈 비전과 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대통령당 리더십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게 지금까지 두 후보가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30년 이상 컨설팅하면서 제가 체감한 겁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55%를 넘어가고 정권 재창출 여론이 35% 밑으로 떨어지면 20% 이상의 격차가 나면 구도가 선거를 지배합니다. 인물 경쟁력이라든가 뭐 나머지가 좀 있어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우리 조사도 지금 54.5면 대체적으로 55%에 근접했는데 일부 좀 다른 조사 기관들 조사를 보면 이번 주에 대체로 55%를 다 돌파하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밑에 35% 밑으로 내려간 조사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에서의 조사는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좀 더 많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합산이 상당히 그 우세를 보이는 형국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전에도 보면 뭐 그 우리 조사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 격차가 좀 작았는데 조금 이번 주에는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5대 55를 좀 주의깊게 봐야 되고, 아까 말했지만 적임자가 누구냐는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가야 이기냐. 이건 적합도나 선호도가 아니고 그건 우리 제도적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건. 예. 만약에 결선 투표자가 있었으면 저건 다른 결론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 박사님처럼 이제 조사를 하는 분들은 조사에서 과표집론에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과표집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일단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그 표심의 이동이 있으면 모루뭉다우로 빠지거나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저랑 이제 유세님은 직관적으로 이 분위기가 있으면 내가 별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전화 와서 물어보면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해서 이탈하는 표가 그게 뭐 담은 2, 3%라도 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그 정치 세력이 좀 과표집될 수 있다. 이제 저는 거기 경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이게 있고, 조사 데이터에서 제가 안 보는 조사 데이터가 그 당선 가능성이에요. 당선 가능성은 거의 의미 없는 조사입니다. 그건 후행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벌어진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 자기는 뭐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누가 될 것 같으면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론 그렇게 나.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렇게 달라붙는 조사가 나오면 다음엔 또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건 동의해요. 현재까지는 2030도 유동성이 있고 5060 중도층도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35% 정도에서 둘 다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못 올라가는 건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구나라는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적 측면이든 리더십이든 도덕성이든 그게 숙제지. 지금 포퓰리즘 논쟁으로 또 네거티브로 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지금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만 저한테 그럼 이 시점에서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우위일 것 같으냐. 그럼 미래를 제가 모르겠고 오늘 이 시점에는 구도가 그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왜? 이번 주에는 서로의 악재나 이런 게 특별히 그러니까 조사로부터 이탈할 이유가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붙었고, 붙는 순간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약간 벌어졌는데 요 표만큼은 좀 안철수 쪽이 10%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더 있고, 이 표가 끝까지 계속 그 3자 구도를 유지해 줄 가능성보다는 결국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는 이제 흩어질 텐데 그게 정권 교체 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주의하되 민주당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건 이제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만 유일하게 박영선 후보를 이긴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H 사건 터진 뒤에도 뭐 안철수 후보가 더 이긴다는 조사가 있어도 그거는 이 시점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뭘 반영하고 있냐면 중도 표심이 그 뭐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3명을 놓고 보니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가장 도덕적이고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장 뭐 정상적으로 보이네. 이제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투표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선택이 다가오면 그게는 뭐 현실적인 판단도 있고 당파적 판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제가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잘못되길 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객관적인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2002년처럼 정몽준 노무현처럼 이제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처럼 그냥 양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처럼 완주하는 방식이 있고 97년처럼 DJP 연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능성 없는 순서대로 말을 해보면 첫 번째 그냥 양보하는 건 너무 많이 이분하셨고 더 이상 그거 양보해서 집에 가시면 정말 철수라는 비아냥도 그렇지만 정적으로도 더 이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도 이 단 1%라도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완주할 가능성 가장 이제 본인이 이제 호언하고 있고 지금 난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이 가능성이 이제 그 다음에 그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고 그 다음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는 경선을 하는 건데 경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룰 미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두 후보 간의 완전한 마음의 진짜 의기투합이 있지 않으면 잘 어려운 것인데 이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못 빠져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나가도 지금 이 상태로 100% 지니까 압력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가능성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뭐 약간 지거나 아니면 박빙거나 약간 앞서거나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표가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연합 DJP 연합 같은 이제 정치 연합을 할 건데 사실 DJP 연합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한 것이지. 잘 현실 정치를 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뭐 구체적인 자리까지 나누는 이런 정도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그 제3지대에서 양당을 극복한다고 하는 마당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난 무조건 단일화하겠다 이 얘기를 하긴 힘들었을 것 같고 했다고 해도 뭐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에 섰을 가능성은 좀 저는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 지지율은 좀 만만히 꼭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개연성을 저는 보는데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와의 그 관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지만 안철수 대표의 그 가치는 저는 뭐 그게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뭐 5%인지 10%인지 3%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치보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국정의 어떤 아까 그 공적 책임감이라든가 지금 뭐 제가 계속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 국정을 운영해야 될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질 또 책임감 뭐 이런 것에 대한 빈 공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 DJ 편합 같은 연합을 하기에는 경험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어쨌든 서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연합 거래는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중도 유동성이 2030과 지금 5060 세대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이란 파트너는 2030 MZ 세대를 움직이는 파트너고 지금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는 순간 5060에 있는 이 중도층 여기에 약간 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우리가 그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우리 7번 대통령 선거를 하는 동안에 앞에 선거들은 되게 87년, 92년, 97년까지는 아주 강력한 지역적인 김대중 후보가 이제 그 세 번의 선거에 계속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영호남 대결 뭐 이렇게 된 겁니다만 2002년부터는 민주당이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론 이제 뭐 거의 노무현 후보도 있고 이제 문재인 후보도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까지 왔는데 이런 버전이기 때문에 뭐 지역 변수는 조금씩 약해졌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역이나 이념보다는 세대.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호남 정도 지역을 빼고
호남과 TK 정도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좀 수렴되고 있는 이 세대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런 지역으로 충청도에서 이긴 사람이 꼭 이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선거로 보입니다. 우리 조사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 전국 조사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지역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에서는 대체로 그 동안에는 이제 충청도가 한 10% 정도 비중이에요. 지금은 조금 10% 좀 올라갔는데 10% 있는 지역이 세 지역이 있습니다. TK 그다음에 이제 호남 그다음에 충청 이 세 개가 10%니까 1000샘플 조사하면 100명씩을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충청은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약간씩 가라앉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 100개만 갖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우리 지금 전국 단위 조사한 거에서도 보면 그 조사하고 우리가 1000샘플을 지금 충청도만 따로 본 거는 조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예상하는 35대 55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12% 표는 이 안에는 저는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35대 55면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그 추가 기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충청도 여론은 오늘까지 조사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35대 55 그 마법의 숫자 그 믿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계속 저는 저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거 없어요. 근거 없고 저희 그냥 직감 경험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과거 대통령 선거의 외교나 안보나 이렇게 그 경제에 대한 거대 담는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러는데 이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1990년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기술 혁신과 세계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과거의 국가들 찬란했던 제국의 위상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위상이 점점 떨어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되찾겠다고 트럼프가 나오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 아베도 일본을 되찾자. 뭐 이게 중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영국도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상이 없죠. 거기도 일자리가 다 사라져서 딴 데로 가고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서는 소박했던 중산층의 삶이 이게 지금 다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뭐 말은 좋죠. 이제 뭐 플랫폼 사업자 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그 국가나 민족을 놓고 막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북한에 무슨 마스크를 줄 수 있습니까? 백신을 줄 수 있습니까? 뭐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미중 그 안에서 결정되니까. 그리고 뭐 화웨이 제품을 쓸 수 있습니까?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제가 한국의 정치 이제 전문가라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관찰하는 외국에 이제 영국, 뭐 호주, 뭐 또 일본, 미국 다 와서 물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 미국과 일본만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져요. 그 갖는 이유가 뭐냐면 미중 패권 중에 니네는 도대체 어떻게 한대? 우리는 어떻게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편 서야 되는 거야, 중국 편 서야 되는 거야. 왜들 저렇게 싸워?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외교 안보 독트린이나 뭐 경제 뭘 발표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밑에 또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아주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어요.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지금 국제정치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사람들의 삶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게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뭐 보수 진영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뭐 외교 안보에도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그렇지만 되게 이제 미중 패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힘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은 그런 현실도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기술 혁신과 세계화가 만남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과거에 우리가 양극화 같은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일부 돈 벌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의지를 갖고 기업을 풀어준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미국도 일본도 걱정하지 않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위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위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돈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뛰고 다 뛰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이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너무 긴급한 상황이 거기다 팬데믹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다 논쟁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 자본주의 옛날엔 그랬잖아요. 규제 풀어서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뭐가 될 거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거 좀 제가 너무 거친 편인지 모르지만 요즘 뭐 좋은 말로 뭐 플랫폼 기업들 그런 플랫폼이 옛날 아주 큰 기주가 되고 대부분 소장농 전락하고 일부 전문가 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둘 거냐 이거 어떻게 교정을 할 거냐라는 게 우리만의 논쟁이 아니라 세계적 논쟁이니까 급하니까 기본소득이라도 돈이라도 빨리 그냥 나눠주자라는 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황당하게 그냥 돈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하냐. 저는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깊게 병들어 있다고 봐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기술 혁신과 세계화가 만나면서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대가속 시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논쟁해야 되겠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좀 저걸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운신폭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반도체 동맹 얘기도 그렇고 미국이 왜 걸핏하면 백악관으로 불러서 고객 정보도 내놔라. 너네 어디다 투자할 거고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내놓으라는 것도 그런 거니까 저는 일자리도 기업한테 뭐 규제 풀어주면 만들어준다는 말도 좀 제가 보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논쟁해야 된다고 봐요. 재정도 덮을 수 있는 진짜 여력이 있는 건지 다 논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우리가 그 진영이나 이런 이념적인 걸 좀 빼고 이 논쟁을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두 분도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죠. 3조 후에 뵐 텐데 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저는 유동성이 크다고 보니까 계속 뭐 유동성이 그 흔들릴 거라고 보고 토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 그거 한번 유심히 지켜보려고 하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누가 돼도 진영 바이러스, 진영 팬데믹이 치료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그래도 이 팬데믹, 그 정치적 팬데믹, 진영 팬데믹을 치료할 백신, 정책 백신과 정책 치료제를 좀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포퓰리스트도 아닌 5060 중도 스윙보터의 선택을 아주 유심히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